네, 내일 베이징에서 큰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김정은이 집권 뒤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른바 북중러의 밀착,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경제 파장, 정치적 파장이 어떨지 오늘은 강준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얼굴은 좋아지셨는데 국제 정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입니다. 네, 네.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이번에 김정은의 방중 이런 것들이 혹시 동북아 정세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북중러의 밀착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열병식 이 이후로 정세 같은 것들이 급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동안 그 러시아와의 밀착이 중국의 심기를 좀 건드린 면이 있죠. 예. 분명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종전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종전 이후 종식 이후에도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어떨까라는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역시 구관이 명관인 거죠.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외교적이나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전승절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그게 또 다자 외교다 보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신냉전 다극화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극이 여러 개다 이거죠. 여기에는 그 북한도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전략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핵 보유국이고 미사일 강국이니까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약간 공세적 외교를 하는데도 이번에 이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북미 대화 얘기도 나오죠. 또 그렇죠. 북러 밀착도 계속 나오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자기가 북한에 투자한 것도 있고 한반도 동시 수교국으로서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국외자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신을 빼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북러 관계가 더욱더 밀착이 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폭주, 뭐 관세 제국주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가장 큰 소위 대척점에 있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사실 중국은 11월 2일에 이제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부분을 다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중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년 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협력 그게 사실은 이제 그때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이렇게 가면서 한미일 공조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가 이제 중국이 볼 때는 눈앞에 펼쳐졌고 그러면은 북중러 구도를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대항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번 그 전승절을 기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 끌어들이기 그다음에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북중러 연대 이 부분은
미국을 둘러싸고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 정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북중러가 어떤 세력처럼 돼가지고 한미일과 이게 어떤 저항의 축?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북중러가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상이몽이라고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는 문제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래서 불법 침략자가 돼 있고요. 강국대. 네. 그다음에 북한은 핵을 불법으로 개발한 국가예요. 그래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제 문제 국가들을 정상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같이 틀을 만들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한미일 구도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 네. 이거를 중국이 나서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종주국이네요. 신냉전의 추동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중국으로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하면 분명히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굳이 북한과 러시아를 묶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이제 오늘 어제 끝났는데 이때는 중국, 러시아, 인도를 규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승절을 통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규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지정학적 우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도 지정학적 우위가 있다.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단순하게 한미일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 이거를 하는 그때 중국이 온 힘을 쏟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사실은 그 경쟁 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국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앞에 놓고 연합을 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속내와 중국의 속내는 다를 수밖에 없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로 해서 혹시 대미 뭐 북미 회담이나 이런데 좀 그 어떤 동력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가장 핵심은 자신들이 불법이든 어쨌든 이미 개발한 핵 이걸 국제사회에서 공인을 받는 거거든요. 비핵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걸 당신 같으면 포기하겠냐 이 얘기예요. 이게 나의 상명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다자 모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정상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 분명히 불법 핵 개발국이고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지만 같이 악수하고 이런 이제 그 어떤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을 중국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북한의 존재는 중국한테도 불편한 거죠. 내 품 안에서 놀아라.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북한한테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와의 그 동맹 복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민군을 파견했으니까 이 혈맹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군사과학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북한이 사실은 이제 구축함 같은 이지스함을 지금 5,000톤급을 무려 두 척이나 동해 서해에 지금 진수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북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동해 서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그건 중국한테도 불편한 거예요. 특히 우리 서해 같은 데는 남북의 NLL을 둘러싸고 공유하고 있고 또 서해에 요즘 문제 많잖아요. 무슨 뭐 양식 설비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중국이
북한이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아 안보 예. 어떤 그 구상 같은 것들 예, 그런 예. 거에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달라요. 다만 미국을 앞에 놓고는 일단 연대 의식을 갖자. 뭐 적의 적은 친구다. 네, 뭐 그거는 분명하게 네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치면은 북중 관계가 북중러 관계가 얼마나 진전이 될지 정상회담, 3자회담이 이루어질지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중국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종주국 이렇게 돼서 미국과 저항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따지면 다들 생각이 달라서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많은 예.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이 나는 다자 외교의 수호자다. 다자 경제의 수호자다라고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 네. 중국이 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약간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도 다르고 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그 폐막을 하면서 티엔진 선언, 천진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예. 천진 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다자 무역 질서를 수호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일방주의니까 네.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원래 옛날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렀고 네. 실제로 미소 냉전 시대에 중국은 내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탄생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련 동생밖에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선 게 그 유명한 제3세계 운동이고 1955년 만둥에서 1차 비동맹 회의가 열렸을 때부터 중국은 제3세계 국가를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자기네가 종주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이미 미국 과 어깨를 뭐 또 나란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따라하고 G2로서 있죠. 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제일 큰 예.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미국에다 팔아야 되고 또 서방 국가인 유럽에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조업 국가는 물건을 제조해서 팔지 않으면 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게 국내 경기도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서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브릭스라든가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 이런 데 이제 대국들 큰 나라들이 이제 같이 뭉쳐서 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푸틴 그다음에 모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미 저항 의식 연대를 보여주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북중러 구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외교 안보적인 성향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이 지금 인도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경제적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아우르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시다시피 모디 총리는 제재 국가인 러시아 원유 수입한다고 그래서 관세 50%를 맞았거든요. 그 뭐 서로 전화 통화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모디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시진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더 이상 안 나가려고 내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주탁이 잘해요. 모디 총리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구도 속에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가기로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잘한 선택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주 원초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승절 열병식이라는 거는 그 해당 국가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전승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받고 이런 거는 그 전 중화민국의 국민혁명군이 항복무사를 수령한 거예요. 일본군이 그쪽에 전달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일 전쟁을 이제 국공 합작을 통해서 같이 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어느 순간 2014년부터 사실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전승절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 우리가 6.25 때 중국과 총뿌리를 맞대고 한반도에서 싸웠는데 그 군대 열병식에 가는 거 사열하는 거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70주년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북핵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깊이 갖고 있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응분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때. 없는 정도가 아니고 2015년에 갔는데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ICBM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중국과 통화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 결과를 기대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거를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그걸 결정해야 될 때는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중국이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가신 건데 글쎄요 그 뭐 전직 고위 관리나 뭐 이런 분들이 가셨어도 되는데 또 현직이 갔다라는 차원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또 뭐 성의 표시는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의전 서열이 2위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의 표시 정도 했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국제 정세적인 이야기, 전국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들 주로 했고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인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모든 인쇄